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행정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책임성의 관리라고 하는 부분과요. 사회복지 조직의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검토할 부분은 평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사회복지 행정에서 포스트 콜베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콜베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포스트 콜 베 이렇게 하죠. 그건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플래닝이죠. 플래닝. 기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진행하는 어떤 과정이죠.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 조직의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일정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동태적인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사회복지 조직의 어떤 오거나이징. 그래서 어떤 조직의 어떤 인적 구성 그런 오거나이징.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안에서 들어있는 뭔가 인적 자원, 스태핑이죠. 스태핑.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조직 안에서 뭔가 지도하거나 감독하거나 어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슈퍼빈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계층 안에서 하층, 중층, 고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일정의 디렉팅이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자와 중간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이 3의 층을 갖다가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타협이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뭔가 조정하는 역할, 이게 바로 코어디네이팅이라는 거죠. 코어디네이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라는 것이 이제 리포팅이라는 거죠. 리포팅. 이것은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뭔가 그 안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책을 결정하거나 중간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뭔가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뭔가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포팅이라고 합니다. 리포팅.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버지팅. 그래서 이것은 재정 관리 재정이죠. 이거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 관리, 다음으로 중요한 재정 관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 뭔가 마지막 할 단계가 바로 evaluation이죠. evaluation. 이건 평가죠. 평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걸 여러분 다 하신다면 공부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강의에서 대학 강의에서 이거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것을 중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영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니셜 따가지고 포스트 콜베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 영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행정 모든 사회복지 행정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시 얘기하면 사회복지 행정론 책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요. 이 내용이 조금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자면은 이게 하나의 그 첫걸음이다. 사회복지 행정을 공부하는 첫걸음이자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아시고요. 반드시 이 내용을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회복지 책임성의 책임성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행정 관리자의 책임성 구현을 위한 그 역할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적 역할이죠. 행정적인 활동은 단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조직이 책임성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만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성 수행에 있어서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는 지휘자, 생산자, 점검자, 조정자, 조력자, 촉진자, 혁신자, 환경,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휘자로서의 역할이죠.
다변화하는 그런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며 과업을 계획하고 배분하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에 뭔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책임성 수행에서 행정가 역할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점검자로서의 역할이죠. 정보, 의사 전달, 인사 행정, 교육, 보고 체계, 평가, 시설 관리 등에서 업무 흐름을 점검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세 번째,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뭔가 행동 지향적이고 과업 지향적인 업무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절히 직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합리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의 조력자로서 행정가는 보호적이며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욕구에 민감해야 하고 지지와 인정을 통해 직원들의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구성원이 조직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혁신자 역할입니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개방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환경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원지향적이고 정책으로 기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두 번째, 책임성 수행을 위한 이번에 이제 행정가가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의 그 효율성을 보증하는 것은 노련한 경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가 있죠. 피터 드러커는 효율적인 조직의 일반적인 필요 조건으로 운영의 목표로 전환될 수 있는 잘 조직된 임무 진술문, 대상과 조직이 획득하려고 하는 결과에 관한 명확한 정의, 책임 완수의 명확한 과정, 강력한 책임 기관 등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효율적이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조직에게 기대되는 넓은 목표와 결과에 기여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과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직의 안팎에서 기금의 질서 있는 흐름을 보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경영자 역할로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략적 계획이라는 겁니다. 스트래테직 플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P라고 하는 것, 전략적 계획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내부적 및 외부적 환경의 배경에서 조직의 위치를 검증하는 조직적인 과정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직은 신중하게 내부적인 능력과 한계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기회와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그 환경 분석에 있어서 어떤 분석 기법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까? 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스와트 분석. 그렇죠? 스와트 분석. 그래서 SWOT입니다. 그래서 strength 강점이죠. weakness 약점이죠. opportunity 기회죠. threat 위협이죠. 이것을 행렬로 표시해서 뭔가 기업에게 뭔가 그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조합을 해서 뭔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의 그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사회복 조직에서도 이런 스와트 분석이 활용될 여지가 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사결정자는 시장 영역에 있어서 선택과 조직의 경쟁적 입장을 검토를 하고요.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자는 설정된 미래의 획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에 대한 지원 자원과 활동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경영자 역할로서 두 번째는 품질 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역시 조직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경영자는 고객과 가장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는 일선 직원이 서비스를 개선시킬 방법을 규명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전체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기인해서 소비자 욕구와 기대치에 대한 피드백을 접수하고 적용하는 것은 광범위한 주목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서로 자신의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에 극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호혜적인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책임성의 영역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에게는 6가지 그 위험에 처할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6가지 요소가 뭐냐?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교환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를 모니터링하고 제재 수사를 강구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향한 유인 동기를 마련해서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진단과 치료 방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예를 들자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장애우가 있습니다. 정신장애 지체자. 이런 정신지체 장애자가 있는데 이를 뭔가 도와주는 어떤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이제 심리치료사가 있죠. 심리치료사.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후에는 이제 부모님도 역시 그들 주 보호자로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사회복지사가 그의 역할을 넘어서서 뭔가 이런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직업의 어떤 그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직업의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진단과 치료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기 행위를 금지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행해서는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손상입니다. 손상.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알코올이나 약물 또는 정신적인 병에 의해서 장애를 입은 동안에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을 해야 하며 손상을 입고 실천을 행하는 동료는 반드시 사면을 하지 말아야겠죠. 네 번째, 부정한 성문제 유발 금지. 이것이 예를 들자면은 근자에 계속까지 성문제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 장애우를 도와주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자면 성추행을 했느니 장애인의 경우에도 성적 권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성 파트너라든지 성 도우미를 갖다가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최근에까지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부정한 성문제 유발을 금지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호 의무가 있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 또는 특정 희생자에게 심각하게 해를 끼칠 의도를 밝힐 때 이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잠재적 희생자에 대한 심각한 해를 입겠다는 의도의 그 표출은 첫째, 개인 사생활과 기밀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며 둘째, 사회복지사가 의도된 희생자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보호의 사용과 그러한 상황 하에서 합당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그 행동에 관한 지식을 얻고 이를 통제하였는데 서비스 제공자들의 그 행동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개별 서비스 제공자들이 취한 행동에 관한 기록이나 직접 관찰이나 업무에 관련된 수령화된 그 측정치들을 사용하는 수량 변수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책임성의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책임성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 책임성 유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정무성과 정진모의 학자의 견해를 갖다가 뭐 예자면은 가져온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에서 뭐 책임성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특정한 반응은 어떤 것이야 하는가, 이걸 조직이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조직이 선호하는 반응과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 조직은 서비스 제공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인적인 동기와 제재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관이나 시설에 제공된 프로그램이 내부나 외부의 책임성에 부합하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 평가라든지 공공복지 서비스 질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평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충족 정도, 정치적 상태, 이런 뭐 태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자들 견해를 뭐 이렇게 보시면요, 책임성의 유형을 9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용 책임성이라는 거, 적용 책임성. 적용 책임성이라는 것은 대상자 적용에 관한 책임성으로서 서비스가 제공될 대상자와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전달의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자격 있는 종사자에 의해서 책임성 있게 전달되는지 그것을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 영향적 책임성입니다. 영향적 책임성. 그것은 뭐냐?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 이용자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 그리고 변화를 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성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효율적 책임성이에요. 효율적 책임성. 이것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주로 서비스 비용적 측면의 책임성을 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정적 책임성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재정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섯 번째, 법률적 책임성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그런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법적 규율이나 계약에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 그걸 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윤리적 책임성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그리고 윤리 강령과 사회복지 원칙에 따라서 제공되었는가,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책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적으로 낙인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서 부당한 평가 절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혜자의 사회적인 어떤 이미지 중요성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욕구 책임성인데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욕구 책임성까지 용어 이 하나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걸 떠나가지고 뭐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윤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책임성을 분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성의 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하면요, 먼저 이제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관리자가 목표나 정책이나 행동의 경로를 결정할 때 전략을 세우거나 전문 사회복지사가 주요 부서에 작업 계획을 세우는 일, 기부금 개발, 기록 등에 하는 역할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정말 의료 분야에 뭐 전문 사회복지사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치는 뭐 기본이죠. 뭐 관련된 자격증, 뭐 심리추사라나 뭐 예를 들면 상담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 하면 좋겠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를 취득한다든지, 그리고 전문 프로페셔널 전문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뭐 취득하고, 예를 들면 뭐 그 학교 분야, 학교 사회복지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정교사 뭐 자격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으로서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예를 들면 학교 내에 있는 문제를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교의 학생들의 비행 문제, 뭐 아동 비행 문제, 뭐 그러면 학교 부정응, 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그 인성이나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범죄, 이런 학생 문제, 그런 통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문제들을 누구라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뭐 교정 뭐 사회복지사, 그래서 뭐 이런 뭐 교정 그 관련된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뭐 그들이 교정 공무원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뭔가 교정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법의 잣대로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들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매개수단이 뭐가 되겠는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자니 바로 법의 잣대로는 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뭔가 2%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함으로써 그들에게 뭔가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뭐 예컨대 뭐 교정 사회복지사 그런 역할들도 우리 사회에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 전문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어떤 뭔가 전문의로서의 어떤 소명, 직업군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더욱더 전문화된 그런 어떤 사회복지사의 그 자격 기준, 이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정보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관리자나 조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특별히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 과정이나 의사소통 활동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 방문이라든지 이메일 사용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전화 걸기, 서류 작성, 책상 정리, 여러 가지 뭐 정보 관리의 중요성도 들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통제의 중요성입니다. 기능의 활동 범주로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 운영과 주요 부서의 그 활동이 어떠한지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이 되겠죠. 네 번째, 협조의 중요성입니다. 사회적 복지 프로그램은 뭔가 팀제죠. 팀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의 중요성이죠. 작업에 대한 수행에 대한 조사로서 평가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수행 상황을 평가하거나 제안이나 건의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타입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력과 합의를 이룬 이후에 뭔가 서비스 이용자의 그 불만을 조정하고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